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두 명 중 한 명, 윤재영 수석부입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좀 두 명이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한 명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각 파트별로 나눠서 두 명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도 좀 잘 부탁드리고, 좀 이번 저희가 이제 공유해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실무 및 지식 축적에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콘텐츠는 이렇고요. 큰 주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HA 구성 요소 및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컨텐츠는 크게 다섯 개입니다. 한 개는 QA까지 포함하면 여섯 개고요. 먼저 제 파트에서는 HA가 무엇이고, 그리고 HA의 구성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애플리케이션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파트에서는 서강원 선생님이 PG 빌트인 애플리케이션 및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확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HA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B를 구성을 할 때 뭐 가용성이, 고가용성이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 고가용성, 즉 HA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당연히 H는 약자이고요. 하이어밸리비티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가용성이라는 이야기를 뜻하고요. 이제 서버나 네트워크 그리고 프로그램 등 뭔가 정보를 축적하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건데요. 이렇게 구성된 정보 시스템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정상 운영이 가능한 성질을 우리는 고가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실무자나 엔지니어 측면에서 이제 가용한 시간의 비율을 이제 일정 퍼센티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보통 이제 99% 혹은 뭐 99.9% 이런 퍼센트로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5-9이라고 많이 지칭을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가용 시간의 비율이 99.999%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고가용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5-9을 따라가면은 이제 1년에 뭔가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획한 것들을 제외하고 장애 시간이 1년에 약 5분 15초 이하의 장애 시간을 허용을 하는 것을 이제 5-9라고 하고요. 고품질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항상 이 5-9을 목표로 해서 그 제품을 디벨롭하고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용성이라는 얘기도 있고 고가용성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요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가용성이라 하면은 이제 이러한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시스템 가동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가용성이라 하면은 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게 이제 끊기지 않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정상 가동되고 있는 정도를 우리는 고가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 엔지니어들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가용성의 범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90%를 90%부터 시작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뭐 99까지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원라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용성이 90% 정도인 것을 원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연간 이걸 나눌 때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연간 얼마나 중단이 되는지 그리고 월간 얼마나 중단이 되는지 그리고 주간 그리고 일간 얼마나 중단이 되는지 이 장표를 기준으로 이제 이 나인즈 리스트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원나인과 투나인즈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쓰리나인이나 포나인이 이제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 이제 포나인즈라고 하는데 포나인즈는 이제 가용성이 99.99%로서 연간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검이라든지 그러한 계획된 작업을 제외하고 나서 연간 중단 시간이 50.56분이고 56분이고 월간은 이제 4.38분이고 그리고 이제 주간은 1분 그리고 일간 중단 시간이 8.6초 내외인 것을 이제 우리는 포나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로 삼고 이제 고가용성 환경을 구성할 때는 5-9를 많이 좀 이렇게 선호하고 지향하고 이제 목표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5-9라 하면은 일간 중단 시간이 864.3ms 이내인 것을 이제 5-9라고 합니다. 즉 이제 연간 중단 시간은 이제 5분 정도인 거고요. 이제 보통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그 고가용성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론적인 것으로서 뭐 6 나인즈, 7 나인즈, 8 나인즈, 9 나인즈 요것들은 좀 이론적인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5 나인즈 수준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뭐 더 발전이 돼서 이제 9 나인즈로 가면은 이제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유지 보수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장애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좀 계속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예, 그렇다면 왜 고가형성이 필요한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뭔가 서비스를 하려면은 끊김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제 장애가 없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고양성은 필수적인 요소인 거고요. 이제 장애 시간이 이제 최소화함으로써 이제 서비스가 계속돼서 연속적으로 되는 것을 이제 보장을 하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운타임 최소화를 통해 가지고 그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제 장애가 많이 오랜 기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장애가 발생한 것을 복구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장애가 적고 이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동되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신뢰감을 부여한다. 이것을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가형성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성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좀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레든단시, 중복성이고요. 이제 마스터 서버가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데이터 중복성을 보장하고 이제 계속 이제 지속적인 성능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여러 복사본이 복제 서버에 상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 DB에서 변경된 이제 내용들이 동일하게 복제본에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뭔가 시스템을 운영할 때 단일 서버로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서버를 둠으로써 장애 대비 그리고 백업 등등을 이제 지원을 할 텐데요. 이 중복성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액티브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 거기서 변경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복제를 함으로써 마스터의 장애가 발생하면은 이제 계속 이제 복제된 내용들을 가지고 백업을 하거나 이제 서비스 대체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장애점이라는 SPOF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건데요. 이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 중에서 뭔가 하나라도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전체 시스템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제 단일 장애점이 하나라도 존재하게 되면은 이제 고가형성 구성 요소가 확 틀어져 버리는 위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SPOF를 항상 회피하거나 예방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단일 서버로 하는 것은 당연히 위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된 스테이터스를 보장하는 여러 개의 서버를 통해 가지고 병렬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존재합니다. 페일오버도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서도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서버나 이제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 등에서 이제 뭔가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그 시스템이 아닌 이제 다른 예비 시스템을 바로 전환을 해서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도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사항 외에도 고려할 사항은 무궁무진하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요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런 다음은 이제 중복성하고 레플리케이션. 이제 뭐 계속 레플리케이션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개념적인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뭐 막 큰 차이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레든던시, 즉 중복성에 대해서는 이제 원본을 대체할 수 있는 구성 요소나 정보를 항상 준비함으로써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및 경고성을 높여려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시스템이 이제 구성 중인 시스템이 동작을 하고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중복해서 저장된 그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장애가 난 시스템 작동을 대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위치에 이제 구성된 여러 서버 위치에 이제 데이터의 사본을 이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서 가용성이나 일관성 그리고
읽기 성능은 개선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레든던시나 레플리케이션이나 HA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굳이 이제 차이점을 둔다 하면은 이제 레든던시 같은 개념은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레플리케이션 대비 좀 수동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든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용성에 이제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부하 분산이나 복구 등을 위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레든던시보다는 조금 능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용성에 대해 초점을 두지만 여기는 무결성도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HA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레플리케이션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에 복제본, 레플리카를 생성해가지고 그러한 데이터를 여러 곳에 복사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개념적으로 보시면은 레플리케이션에는 논리적, 로지컬한 레플리케이션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 피지컬 레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페일오버입니다. 이제 뭔가 마스터와 스탠바이 이렇게 노드가 구성되어 있을 때 마스터 시스템에서 갑자기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던 노드로 이제 백업 전환을 해가지고 서비스에 끊김없이 사용자에게 계속 이 정보를 제공하는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이제 페일오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로드 밸런싱입니다. DB가 이제 하나로 서비스 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사용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정보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그 DB에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로드 밸런싱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걸리는 부하를 여러 이제 각 설정되어 있는 다른 서버로 분산을 시킴으로써 좀 더 부하로 인한 장애를 방지할 때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뭐 로드 밸런싱 유형이라 하면은 여기 적어놨듯이 이제 네트워크나 애플리케이션 수준 그리고 가상 그리고 글로벌 로드 밸런싱 기법이 있고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면은 이런 기본적인 HA 구성 아키텍처가 생성이 됩니다. 이 서비스 레이어 쪽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요청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로드 밸런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요청에 대한 부하를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뭐 쓰건 이렇게 서비스를 지원을 할 건데요. 옆에 이렇게 써놨지만 이제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중화 물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마스터 스탠바이 한 대 한 대씩만 했지만 이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대 서버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은 이제 이러한 이중화 구성으로부터 이제 서버 간의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복제를 함으로써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일오버는 계속 이제 요 마스터와 스탠바이 사이에 허트비트를 통해서 이제 계속 상태를 확인을 함으로써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그 운영 권한을 이렇게 넘기는 그런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 밸런싱은 이제 이렇게 레플리케이션이 구성된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한쪽으로만 이렇게 DB가 편중되게 부하를 걸지 않고 적당하게 자원을 분배해가지고 분산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서버에 대한 부하를 감소시키는 그런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가형성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커스텀이 되면은 뭐 이쪽에 로드 밸런서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이쪽에 노드가 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서비스하는 환경과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웨비나는 포스트그레의 기술 웨비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포스트그레스가 아닌 다른 DB에서도 요 기존은 대부분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 피지컬 레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로지컬 레플리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로지컬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지컬 같은 경우는 블락 카피와 스트리밍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록커피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우선 들어가기 전에 포스트그레에서는 레플리케이션 할 때 월 파일을 통해 가지고 레플리케이션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어헤드 로그라고 이제 거기서 트랜잭션이 발생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되는 파일인데요. 이제 블록커피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자가 요청을 통해 가지고 완성된 월 파일들을 마스터에서 스탠바이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리커버리를 통해 가지고 레플리케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블록커피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이런 HA 환경을 구성을 할 때 당연히 이제 설정을 하게 될 건데 그 설정을 통해 가지고 월 파일이 정해진 크기를 쓰진 다음에 이제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기 시작할 때 기존에 작성되는 월 파일을 이제 스탠바이로 전달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파일이 이제 정해진 크기 동안 계속 채워지는 동안 이제 전달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기가 다 채워진 다음에 스탠바이로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안 채워졌을 경우에는 마스터하고 스탠바이 간에 이제 데이터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인데 블록 카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해진 크기가 다 돼야지 이렇게 전송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얘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월 파일에 다 이렇게 저장이 되고 다음 파일로 넘어가고 그 여부와 관계없이 들어오면은 그 기록된 원래 코드를 바로 이제 스탠바이에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트랜지션 커밋 후에 약간 진짜 미세한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지만 블록카피 레플리케이션보다는 좀 더 최신화된 상태로 스탠바이의 데이터를 마스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로지컬 레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피지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하고 스탠바이 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로지컬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자하고 구독자, 즉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요 두 가지 이제 상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중에 이제 퍼블리셔의 데이터를 서브스크라이버가 가지고 온 다음에 자기 거에 리퍼블리시를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자신의 퍼블리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구독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의 오브젝트나 변경 내역에 대해서 계속 복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키들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기점이 되는 아이디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든지 유니크 키 이런 게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레플리카 아이덴티 풀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상대 그 타겟 테이블을 변경해 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이제 각 존재하는 테이블에 대해서 전부 이제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고 자원 소모량이 큰 단점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포스트그레에서 지원하는 피지컬 레플리케이션하고 로지컬 레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피지컬과 로지컬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고 둘 사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모델은 이제 로지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지컬 같은 경우는 마스터와 스탠바이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됩니다. 트랜잭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은 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은 좀 가능하지만 피지컬 애플리케이션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레플리케이션 간 이제 그런 발생 시 갭에 대해서는 만약에 로지컬 같은 경우는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모든 경우가 중단이 됩니다. 피지컬 같은 경우는 비동기 레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지만 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이제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때 이제 크래시는 이제 존재하는 모든 서버의 데이터가 충돌했을 때 데이터가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로지컬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니면은 포스트그레 간 버전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제 상호 간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하지만 피지컬 같은 경우는 무조건 포스트그레 써야 되고 이제 레플리케이션을 하려는 서버의 PG 버전이 모두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로지컬보다 좀 자유롭지가 않고요. 보안 수준에 대해서는 이제 로지컬 같은 경우는 이제 레플리케이션 된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을 하려면은 이제
이제 허용된 구독자들만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지컬 같은 경우는 자격증명을 일일이 다 설정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로지컬과 피지컬은 어떤 경우에서 많이 사용하느냐? 요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로지컬 같은 경우는 좀 피지컬보다 좀 세분화되고 약간 규모가 작을 때 로지컬을 사용하면 이점이 발생할 수 있고, 피지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때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썼지만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점이 있냐 그러면은 이제 그 로지컬의 큰 장점이라 한다면은 DB의 버전을 따지지 않고 레플리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시스템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병합을 할 때 로지컬의 이점이 있고요. 그 피지컬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업 데이터에 대한 생성을 관리하고 좀 규모가 클 때 피지컬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피지컬 쪽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수준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 부분은 엔지니어 분들이 각 이제 옵션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레플리케이션 수준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제 월 파일 활용해가지고 레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할 때 이제 동기화 기준은 이 규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옵션의 기준은 어느 시점에서 복구를 수행할지를 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프가 이제 그 레플리케이션의 최하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모트 어플라이는 이제 최상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오프 같은 경우는 정말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이 마스터 기준으로 이제 처리되자마자 이제 커밋이 이제 그 요청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전송을 하지만 월 파일에 다 쓰여지기 전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실제적으로 오프 단계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스터 수준에서 이제 그 월 파일에 플러시가 되면은 이제 그 커밋 결과에 대해 이제 요청한 애플리케이션 전송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오프와 로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스탠바이까지 적용이 되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보장하는 단계인데, 리모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센더가 보낸 죄송합니다. 트랜잭션 월 파일이 라이트 단계가 완료됐을 경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커밋을 전송하는 단계이고, 온 같은 경우는 이제 월 파일이 쓰여질 때 라이트 단계 이후 이제 플러시가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리모트 라이트하고 좀 비슷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월 파일에 완전히 플러시 됐을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이 되는 단계를 온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모트 어플라이는 이제 포스트그레 피지컬 레플리케이션에서 지원하는 최상위 단계로서 스탠바이 단계에서 트랜잭션이 월 파일에 플러시 되고 뒤에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되었을 때 그게 확인이 됐을 때 이제 기본 데이터베이스 그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우리 다 됐어 하고 이제 요청을 하고 그래 그럼 우리 완벽하게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하고 사용자에게 즉 어플리케이션에게 커밋을 전송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조금 작기는 한데 이제 로컬 단계에서는 이제 그 마스터 단계 월 파일에 플러시가 됐을 때를 이제 로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 단계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냥 그 어플리케이션에게 레스폰스를 보내기 때문에 이 단계는 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리모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트 라이트와 온 같은 경우는 월 파일을 제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리모트 라이트 단계에서는 이제 그 월 디스크에 라이트가 됐을 경우 그리고 온 단계는 라이트 이후에 월 디스크에 플러시가 된 상태의 이제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제 최상위 단계인 리모트 어플라이는 이제 뭐 월 파일에 다 라이트 플러시 되고 이제 그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 이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요 단계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작아서 좀 간단하고 크게 좀 나눈 내용이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요청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월버퍼에 시스템 콜을 날리게 되고요. 이제 그 월 디스크에 라이트하고 플러시를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준에서는 이제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제 스탠바이에다가 이제 받은 내용을 전송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최상위 단계인 리모트 어플라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스탠바이에서는 월 리시버가 이제 마스터에서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스탠바이에 있는 월디스크에 이제 라이트 및 플러시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계속 반영될 내용을 쓰게 되고요. 거기서 완료되면은 이제 스탠바이에서는 우리 다 됐습니다라고 마스터에게 날림으로써 어플리케이션에게 최종 트랜잭션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레플리케이션 모델 중에 이제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를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그 흔히 이제 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싱글 마스터 레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정된 마스터하고 이제 하나 이상의 스탠바이 서버가 있고 이제 지정된 서버의 변경사항은 하나 이상의 스탠바이 서버입니다. 스탠바이 서버에 복제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스터 자체에서 변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제외했을 때 이제 레플리케이션 DB, 즉 스탠바이에서 복제된 여기서의 이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멀티마스터 레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멀티마스터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PG16이 나왔을 때 부분적으로 이제 DML 기능에 대해서 그 부분 한정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싱글 마스터 레플리케이션과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은 싱글 마스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마스터에다가 여러 개의 스탠바이 서버가 존재하지만 멀티 마스터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두 개 이상의 지정된 마스터 DB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상에서 변경된 모든 사항들은 모든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테이블에 복제가 되고 이제 요 내용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이제 각 전부 다 마스터이기 때문에 기본 키가 중복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충돌 해결 체계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P16부터 이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벨롭을 하기 위해서 현재 R&D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이제 HA가 어떤 건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레플리케이션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파트는 실제적으로 이제 빌트인 레플리케이션 등 이제 구성에 대해서 이제 성원 선님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반부 발표 맡게 된 소강원이라고 하고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빌트인 레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먼저 살펴볼 거는 가장 친숙하신 이제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인데요. 뭐 길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고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디스크에 쓰여진 복구 데이터를 복사한다는 건데 복구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PG 데이터 내부에 와일 데이터를 뜻합니다. 와일 데이터는 이제 앞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write ahead log라는 개념의 데이터고요. 뭔가 쓰기 작업을 하기 이전에 로그 형식으로 남기는 그런 로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레플리케이션, 실제 바이너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복사하는 방식이 이제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숫자 보시면은 그냥 1, 2, 3인데요. 리드, 첫 번째가 리드, 왈 데이터를 읽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사를 하게 되고, 이제 3번에 스탠바이 입장에서는 이제 왈 데이터를 똑같이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빠진 게 있는데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왈을 복사하는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복구에 필요한 정보가 담겼기 때문인데요. 그 밑에 살짝 보시면은 빨간색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해둔 게 이제 while 데이터라는 걸로 집합을 표시해뒀습니다. 하나하나 레코드를 이제 박스 하나로 표현했고요. while 이제 write 이제 한번 다른 박스 보시면은 while write 그리고 맨 밑에 이제 while commit이라는 형태로 레코드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읽을 만한 이제 레코드로 보려면은 이제 while pg 언더바 while 덤프라는 이제 유틸리티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캣에서 보시면은 그냥 다 깨진 바이너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어플리케이션 PG 자체를 위한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가 복사되고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빠진 부분 4번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플라이 과정이 진행됩니다. 어플라이라 하면은 복구 데이터를 복사를 했으니 복사한 걸 적용시키는 겁니다.
적용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데이터가 없는 상태랑 똑같으므로 while 데이터를 실제 적용시키는 게 이제 apply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은 4번이고요. while 데이터를 단순히 복사했다고 치면은 그냥 디렉터리 내부에 파일을 복사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복사한 내용을 적용시키느냐 그게 4번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구 시스템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는 게 아마 4번 과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을 말 데이터, 복구 데이터를 그대로 복구했다면은 일정 시간 동안에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트랜잭션이 새로운 게 없는 이상은 마스터 DB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복구 이론입니다. 새로운 트랜잭션이 오기 전까지 한정입니다. 근데 이 while 데이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바이너리 데이터입니다. 바이너리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사람한테 이제 읽히기 위해 만든 데이터는 아니고 이제 내부 처리용 데이터, 특정 형식 바이트 순서와 이제 그런 거를 가진 형태의 데이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컬 파일 애플리케이션의 제약사항 중에 하나가 동일한 버전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와일 데이터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물론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자면 다른 버전에 이제 와일 데이터를 복사했을 때 그것이 온전히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안 되거나 이제 런타임 에러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되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바이너리 데이터는 이제 순서나 그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순서를 바꿨다고 같은 게 아니라 다른 형태가 되는 거랑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버전이 다른 형태의 와를 전송해봤자 속성이 없다는 뜻은 이제 처리 로직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어플라이 과정이 먹히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버전 제약이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을 이제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버전 제약이 있다.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어찌됐든 저희가 한번 체크해야 할 것은 이제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 지속적으로 와일 데이터를 파일 복사하고 어플라이 하는 과정이 이제 이 과정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동일한 버전 제약이 극복이 있다면은, 아니, 버전이 제약이 있다면은 그것을 또 극복하는 어떠한 대체제나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피지컬 애플리케이션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방법이 존재합니다.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어찌됐든 while 데이터가 핵심인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또 복제를 구현하는 방법이 이 지금 소개드리려고 하는 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인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while 데이터는 디스크 내부에 저장되는 이제 PG 데이터 내부에 디스크로 저장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바이너리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스트그레 내부에 이제 로지컬 디코딩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부에 바이너리 while 데이터를 읽어서 어떠한 특정 목적을 향해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 형태의 시스템인데요. 앞서 PG 이제 공식 다큐멘테이션을 한번 보셨던 분들이라면 로지컬 디코딩이나 그런 거에 대한 용어는 한번 접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들어갔을 때 바로 앞에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로지컬 애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이제 컴포넌트입니다. while 데이터 자체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문제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반대편 스탠바이에 보내서 동일한 상태를 유지시키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 방법을 로지컬 애플리케이션에는 이런 로지컬 디코더라는 것과 이제 디코딩 데이터를 해석하는 이제 while sender, while receiver 내부에 이제 그러한 컴포넌트들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일한 버전 제어의 극복이라고 하면은 동일한 버전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 중에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아마 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버전의 쿼리는 물론 뭐 다른 점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동일한 쿼리가 이제 포스트그레 14와 15에서 호환이 된다는 거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레이트 뭐 데이터베이스나 뭐 크레이트 테이블 같은 문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죠. 그래서 로지컬 레플리케이션이라는 걸 개념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논리적인 데이터를 복제한다. 정확히는 while 데이터에 있는 바이너리 데이터가 아니라 그거를 가공한 데이터를 보내고 그 가공 데이터를 해석해서 재적용시키는 게 로지컬 레플리케이션의 개념입니다. 알기 쉽게 쿼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쿼리 스트링 실제 그냥 텍스트가 복사되는 건 아니고 디코딩 데이터가 복사되고 그 디코딩 어플라이어가 존재해서 그 데이터를 다시 적용시키는 게 이제 로지컬 레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가 실제 뭐 상세한 방법을 다루려고 원래 막 실습 같은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뭐 언젠가 하는 거죠. 꼭 개념적인 설명으로 일단 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요번에 한번 체크해야 될 거는 동일한 버전 제약이 피지컬 레플리케이션에는 있었는데 이제 로지컬 레플리케이션은 그러한 제약이 완화됐다. 이 정도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게 만능은 또 아닙니다. 뒤에 가서 표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데이터 정합성 문제입니다. 정합성 문제라는 거는 이제 동일한지 아닌지 클러스터라는 전체 집합이 하나로서 정확히 기능하고 있는지 만약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했을 때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했을 때와 결과가 다르다면은 이제 상태가 같은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만약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를 구성 중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제 좋지 않게 됩니다. 말씀드린 상황이 이제 크래시, 쉽게 말하면 그냥 전원이 꺼지거나 화재가 났다거나 예측할 수 없는 보통 그런 재해 때문에 발생되는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종료 또한 운영체제 종료 뭐 그런 것들을 총칭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뭐 원인 자체는 모르더라도 뭔가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안 떠 있다. 뭐 그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컴퓨터 버튼 끄면은 그게 크래시죠. 근데 불행한 거는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타이밍에 보통 일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문제들이 많습니다. 레플리케이션을 구성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그게 도중에 끊긴다면은 왼쪽 아래에 있는 상황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while 데이터는 송신을 성공해서 이제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밑에 while write, while commit 두 개, 네 개 중에 두 개는 이제 로컬 저장만 성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그어져 있긴 한데 이제 X 표시로 이제 전송 성공이 되지 못한 것을 표현했고요. 아시다시피 TCP 소켓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끄면은 당연히 이제 소켓이 끊기겠죠. 그 말인즉슨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 송신 성공, 스탠바이에도 두 개 수신 성공했고 이제 두 개는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로컬에만 남아 있는 상황을 이제 연출한 것이 위의 그림입니다. 당연히 컴퓨터가 꺼졌으니까 포스트그레스 프로세스도 꺼졌고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도 꺼졌죠. 하지만 디스크 저장소인 PG 데이터는 이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디스크는 휘발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뭔가 끊겼다가 이제 첫 번째 발생한 문제입니다. 끊겼다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 로스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로스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유저가 쿼리를 요청했고 요청에 대한 쿼리에 응답을 받았냐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은 여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타임아웃이 될 수도 있고 커넥션 리퓨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어쨌든 응답을 받았다면은 트랜잭션 성공으로 간주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점입니다. 유저 리스폰스라는 점이 이제 그 점을 표현한 건데요. 저희가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상황이 이제 유저 리스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색으로 음영진 부분은 이제 약간 덜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이제 페이로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아마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데드 프라이머리는 이제 죽은 상태로 냅두고 뉴 프라이머리, 페이로버가 성공해서 새로운 뉴 프라이머리로부터 리드라이트 연산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게 이제 위에 나온 그림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 그래서 크래시가 됐을 때 뭐가 대체 로스냐라는 점인데요. 왼쪽에 한번 유저 리스폰스 위에 말고 아래를 한번 봐주신다면 유저 리스폰스가 제대로 성공이 했다는 거를 이제 표현한 점입니다. 왜냐면 이건 싱크로너스 레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비동기 레플리케이션이기 때문인데요. 그냥 로컬 트랜잭션이 완료됐다 치면은 바로 유저한테 응답을 보내서 유저 또한 트랜잭션 완료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저희가 자바나 뭐 그런 것들이나 뭐 꼭 자바가 아니더라도 예외 처리 문에 보통 커넥션 스트링이나 그런 거를 하죠. 유저 리스폰스가 대충 왔다 치면은 트랜잭션 완료 로직을 이제 수행하면 되고 안 왔다 치면은 보통 뭐 트라이 캐치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외 처리를 진행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유저 리스폰스가 제대로 왔으니까 트랜잭션 성공으로 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도 성공했고요. 문제는 앞 서론이 길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완료 트랜잭션이 제대로 복사가 안 됐다는 점입니다. 완료한 것까진 좋은데요. 뉴 프라이머리에 보시면은 데이터가 송신이 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박스로 표현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데드 프라이머리에 100만 원을 넣은 게 뉴 프라이머리에서 100만 원을 찾으려고 보니까 없는 겁니다. 참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로스가 발생하는 거는 치명적입니다. 데이터의 중요도라는 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당히 이제 민감한 부분입니다. 데이터 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단어죠. 어찌됐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데드 프라이머리에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복사될 거란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데이터 로스로 이어지고 이게 문제 소지가 다분해집니다. 민감한 데이터일수록 그게 더 커지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이제 데이터 로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죠. 크래시가 언제 나고 뭐 그런 거를 뭐 예측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그런 걸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데이터 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그 보완책으로서 싱크로너스 레플리케이션을 이제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랑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점인데요. 회색 부분은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일반 이제 회사가 아닌 부분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를 통해서 표현했고요. 유저 리퀘스트는 트랜지션 요청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PSQL을 했든 뭐 쿼리문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집중해야 될 거는 2번인데요. while 데이터를 전송을 했다 치면은 OK 사인이라는 리스폰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또 전송을 하고 이제 OK 받게 됩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6번입니다. 2, 3, 4, 5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데 6번을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싱크로너스 트랜잭션이 끝났다는 사인이 이제 대기를 하면서 싱크로너스 트랜잭션이 끝났다는 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 유저 리스폰스 7번이 유보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트라이 캐치문이나 그런 거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면은 7번이 와야 받을 수 있는데 6번까지의 상태에서는 유저가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6번이 완료가 안 되면은 유저는 영영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싱크로너스 레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싱크로너스 레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유저 트랜잭션의 완료 시점을 유보한다는 점입니다. 멋대로 완료를 시키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시점들은 스탠바이에 엮여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스탠바이들에 쓰여진 데이터를 체크 후 사용자 응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응답이 맨 마지막입니다. 그 전에 체크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를 따지기 전에 왜 로스가 발생되지 않는지 이렇게 하면 뭐가 다른지를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은 왼쪽에는 로컬 트랜잭션이 성공한 이후에 바로 리스폰스를 보낸 점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싱크로너스 레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약간 달라집니다. 유저가 응답을 받으려면은 스탠바이에도 온전히 써져 있고 그것에 대한 성공까지 받아야 유저 리스폰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끊겼다고 가정했을 때 로컬 트랜잭션이 존재하는 건 똑같습니다. 데드 프라이머리요. 하지만 유저 트랜잭션의 완료 여부는 페일로 뜹니다. 소켓이 끊겼거나 커넥션 타임아웃이 뭐 기타 이유로 어찌됐든 유저는 트랜잭션 성공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에러 처리 로직으로 바람직하게 이제 트랜잭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모든 트랜잭션이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어찌됐든 실패한 트랜잭션에 대한 처리를 온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이전 비동기 레플리케이션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빨간 박스가 전송이 뭐 안 된 거는 아실 거고 유저 응답이 나가지 않은 점이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글자 써 있는 거는 이제 제가 했던 말을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말이 제대로 복사되지 않았다면은 트랜지션 성공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유저는 이제 에러 처리 로직이나 뭐 기타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로스가 발생하지 않는 점에 대해 저희가 한번 체크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그래서 뭐 어떻게 체크한다는 점인지인데요. 스탠바이들에 대한 셀들을 체크를 한 후 사용자 응답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체크한다는 건지는 이제 말씀 아직 안 드렸는데요. 저번에 제가 난잡하게 해서 많은 피드백을 받았던 이제 그 코드 캡처인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응답을 받는다는데요. 왼쪽 위에 있는 while receiver 코드 중에 write 플러시 apply timestamp라는 네 항목을 한번 봐주시고 오른쪽 master RW 노드 로그라는 걸 한번 봐주세요. write 플러시 apply reply time이라는 항목들이 이제 각각 수치가 써져 있죠.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sending write 어쩌고저쩌고 써지고요. write 플러시 apply 정보를 응답 받고 마스터는 그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하면 마스터는 스탠바이가 어디까지 라이트, 플러시, 어플라이인지 알고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싱크로너스 커밋 레벨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리모트 라이트, 뭐 리모트 플러시, 뭐 리모트 어플라이, 그리고 뭐 온, 오프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5개 레벨 중에 여기와 연관된 것들이 그러한 레벨들입니다. 오프는 오프고요. 로컬 트랜잭션까지 성공했을 때 응답 보내고 리모트 라이트가 이제 요 라이트 LSN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보내는 거고 온이 플러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참조하는 거고 어플라이는 리모트 어플라이랑 대응됩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이런 내부 로직을 통해서 옵션 값과 연관을 짓고 싱크로너스에 대한 판단 시점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스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정 LSN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무한 루프입니다. 제대로 된 응답이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면은 유저는 트랜잭션에 대한 성공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높은 확률로 타임아웃이나 그런 거요. 어찌됐든 이런 형식 내부 로직은 이제 그냥 어찌됐든 저희가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싱크로너스 커밋을 하면은 좀 완화가 됐다. 그 정도로 살짝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싱크로너스였는데요. 그 다음에도 이제 아쉽게도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마스터 노드에 쏠리는 부하가 이제 또 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예. 알다시피 스탠바이는 모든 마스터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싱크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트래픽 노드가 마스터 노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라는 시간에 한번 접해 보실 수도 있었을 내용인데요. 뭐 스타형이니 뭐 버스형이니 그런 것들이 이러한 내용과 약간 연관이 됩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스타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앙 집중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담이 다 마스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스탠바이가 하나면은 그냥 하나인데요. 100개 짜치면은 100개씩 전송해야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이기도 하죠. 근데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캐스케이딩 레플리케이션입니다. 캐스케이딩 레플리케이션은 이제 캐스케이드 뭐 폭포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스탠바이가 마스터 역할을 비스무리하게 따라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가 그 핵심입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네트워크 모델 토폴로지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스타형이 아니라 대충 버스형이나 뭐 그런 그 라인형이 되겠죠. 링형은 아닙니다. 끝이 이어지지 않아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 트래픽이 아니라
그 라인형으로, 그러니까 선형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경우로 구성을 할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 노드에 이제 마스터 혼자서 100개를 전송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하가 경감되는 게 이제 그 이점이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러한 점도 뭐 문제를 해결한다 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개념에 대한 정리를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프로스 컨스로 형해서 구성했고요. 아시다시피 그 왕도가 없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분 그 고객 자체의 환경도 다양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거를 잘 선택해서 구성하는 게 이제 엔지니어의 그 역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아마 저보다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피지 기본 사용에 대한 내용과 이제 레플리케이션이 뭘 커버하고 뭐가 나쁜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제 커버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빌트인이 아닌 것들에 대한 내용이죠. 로드 밸런싱과 오토 페이로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피지 내부로 커버가 안 됩니다. 제약 때문에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포스트그레스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냥 프로세스 하나입니다. 다른 프로세스가 이 포스트그레에 대한 간섭을 또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외부 툴 사용을 통해서 아키텍처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 로드 밸런싱이랑 오토 페이로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그냥 어플리케이션 PD, JDBC 뭐 써서 뭐 RW 했다가 이제 여기 내용인데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저 여기 JDBC 밑에 있는 거 한번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URL 지정해서 데이터베이스 RW 했다가 이건데요. 기왕이면은 스탠바이는 이제 리드밖에 안 되니까 RW를 못 할 수 있는 이제 마스터 노드로 접속하는 게 편하겠죠. 레플리케이션을 했다 쳐도 모든 특정 목적이 아니라면 보통 RW를 다 하고 싶어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보통 스탠바이만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RW를 다 해야 되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마스터로 몰릴 수도 있다는 점이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집중된 로드 부하 분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개의 이제 큰 게 있습니다. 리소스 커넥션 풀이라는 내용과 동적 호스트 지정을 통해서 이제 쿼리 트래픽 분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왼쪽과 다르게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화살표가 두 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미드레이어라는 게 껴져 있다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PD 내부 빌트인 툴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외부 프로세스를 빌려서 정확히 협업해서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넥션 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커넥션 풀은 이제 로드 밸런싱과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단어는 아니고 이제 피지 바운서라는 거에 대한 이제 외부 툴을 설명시키기 전에 약간 이제 뭐 로드 밸런서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복사해왔습니다.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이제 인터널 멀티 호스트 컨피그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외부 툴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제 공식 문서의 답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커넥션 풀이라는 것과 로드 밸런싱은 약간 다른데요. 보통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좀 더 상위거나 추상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게 헷갈릴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커넥션 풀이라고 하는 도구는 이제 보통 PG 풀은 많이 아실 거고 PG 바운서 이 정도 뭐 다른 게 많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차이점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화살표인데요. PG풀은 내장 파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드 쿼리, 라이트 쿼리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슨이랑 플렉스 태워가지고 목적지를 구분할 수 있고요. 이제 PG 바운서는 이제 내부 지정한 목적지를 통해서 커넥션 풀링에 충실한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목적지가 정적이고 동적이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약간 돌아와서 로드 밸런싱, 그러니까 멀티 호스트에 대한 내용을 해보면은 이제 JDBC 이제 커넥션 스트링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호스트 1, 포트 1 이제 하고 반점 있고 호스트 2, 포트 2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 호스트에 대한 지정을 한 내용인데요. 멀티 호스트라는 게 여기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PGJDBC도요. 다른 데서도 가능한데 일단 뒤에서 더 보겠습니다.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여기에 URL 하나만 쓰는데 이제 두 개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목적지는 리스트 중에 이제 랜덤으로 됩니다. 이제 별도 이제 속성값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뭐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멀티 호스트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했듯이 뭐 크래시가 발생했다 쳤을 때 리드 라이트가 불가능 상황에 처하면은 목적지가 아무리 여러 가지여도 리드 쿼리밖에 안 된다면 이제 문제가 커지겠죠. 라이트 쿼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이제 서비스 그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한번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오토 페이로버의 필요성입니다. 아시다시피 클러스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이제 총칭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 자체 내부에서 라이트 쿼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어, 큰 문제가 됩니다. 서비스 지속성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페이로버 툴 같은 경우가 이런 로직으로 상당히 생략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크래시를 감지하고 이제 스탠바이를 프로모트 시켜서 이제 RW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로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애 감지와 이제 스탠바이를 프로모트하는 게 이제 주요한 역할이기도 하고요. 이제 서비스가 지속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은 이제 리드 라이트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리드 라이트 하려고 만든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입장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게 가능해야 이제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돌아가 보면 이제 멀티 호스트 지정이 가능하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뭐 JDBC 뭐 리피큐 제가 예시를 이제 JDBC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뭐 PSQL은 그럼 어떤가 살짝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이제 뭐 PSQL 안 되냐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PSQL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와는 별개로 이제 문제가 이제 100개 멀티호스트를 이제 10개 지정할 수 있다 치면은 이제 10개 뭐 쓸 수 있죠. 100분 아니 복부 10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100개를 지정한다 치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클라우드 환경이나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이제 뭐 환경이 방대해짐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는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집니다. 뭐 앞서 말했던 내용들도 다 그러한 거의 연장선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되게 이상한 상황이죠. 100개면 100개 입력해야 되는 건지 뭐 1000개면 1000개 입력하라는 건지 이제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추상화라는 개념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가 NIC라고 하는 이더넷 카드 케이블을 보통 내장이 되어 있기도 한데 예전에는 PCI 슬롯에 끼워가지고 그런 걸 했었습니다. NIC는 이제 다수의 IP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이더넷 뭐 0이라고 치면은 가장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루트백 IP고 뭐 127001이나 뭐 그런 것들이고요. 어찌됐든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여러 IP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같은 서브넷 대역에 이제 하나를 갖는 것이 중복되지 않고 하나로 갖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근데 이제 같은 IP를 가질 수 있긴 한데 이제 비활성 상태라면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밑에 이제 빨간색 박스로 보셨듯이 다 다운인데요. 그냥 업을 안 시켰다면은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 자체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활성화가 안 돼 있고요. 동시 활성화가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렇진 않. 이제 다음에 이제 얘기 드릴 것은 이제 오토페이로버가 하는 이제 주로 인터페이스와 결합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네트워크 추상화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RW가 가능하다는 노드는 보통 이제 리드라이트 가능한 노드에 대한 마스터 노드 같은 거를 보통 지칭하고 보통 페이로버 툴이라는 게 있다면 그 인터페이스 또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제어를 하게 될 경우 보통 수도워즈나 이런 기타 루트 권한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인터페이스 제어는 상당히 이제 고수준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마음대로 껐다 껐다 하면은 이제 그 해킹 툴이기 때문에 보통 루트 권한이나 그런 권한 제어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RW가 가능한 노드의 에이전트가 이제 미리 설정한 하지만 다운이었던 그런 버추얼 IP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가 이제 VIP 버추얼 IP의 약자인데 가상 IP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RW 노드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추상화합니다. 말로 하면 되게 좀 길고 이상한데 이제 그림으로 보시자면은 위입니다. 밑에가 뭐 어찌됐든 다 상관이 없고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그냥 IP 하나만 갖다 쓰면 된다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트워크 IP 추상화를 했기 때문인데요. 뭐가 됐든 172.119.0.254라는 IP는 이 노드 0에서 100개 중에 하나는 그 IP를 들고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IP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리드라이트 쿼리가 가능한 서비스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주로 이제 페이로버 툴의 이제 의무기도 하고요. 그래서 루트 권한을 가진 페이로버 툴이 이제 VIP 컨트롤을 하면서 리드라이트에 대한 영속성을 부여하게 되는 게 이제 보통 페이로버 툴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 쳐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일단 두 개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트래픽이 몰리는 게 아니냐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왜냐면 리드 쿼리를 했을 때 어차피 리드가 다 여기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라이트 쿼리를 했을 때 라이트 쿼리가 다 일로 오겠죠. 그리고 단일 실패점, SPOF에 대한 얘기가 아까 첫 챕터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게 죽으면 끝 아니냐. 그런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254가 죽었을 때 대신할 수 있는 뭔가가 없으면은 그냥 나아진 게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내용을 같이 커버를 하는 게 이제 보통 이 내용입니다. 뭐 피지풀이나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다중 결합으로 이러한 아키텍처를 보통 같이 제공을 해야 이 목적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했던 라이트 컬이 뭐 몰리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였는데 이제 피지풀에서는 이제 저희 아시다시피 뭐 로드 밸런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기로 VIP로 온 데이터에 대해서 콜이 분산을 해서 이 몰리는 점에 대한 완화를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였던 이제 SPOF에 대한 점은 이 피지풀 자체에도 이제 하나만 띄워놓는 게 아니라 노드 0에도 하나 띄워놓을 수 있고 노드 1에도 하나 띄워놓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피지풀 자체도 이중화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많이 이중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화한 이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도 컨센서스 로직을 갖고 행동합니다. 뭐가 죽었는지 다 알고 체크하고 그런 거에 대한 로직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피지풀의 경우에는 그 모듈 이름이 뭐 와치독이라고 되어 있어서 설정값에 보면 뭐 유즈 와치독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회피하는 게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가능한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냥 해놨다고 끝이 아니라 이러한 약간 요소를 첨가해야 비교적 보완이 되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 구성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했을 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사용자는 어찌됐든 그냥 이제 172.0.254만 생각을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추상화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신경 쓰면 된다는 점입니다. 아까처럼 뭐 멀티호스트 막 100개 쓸 필요 없고 그냥 하나만 신경 쓰면 된다가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예시가 많았고 뭐 그림이 많았었는데 설명을 잘 드렸는지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일단 제가 메인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여기까지였고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 이제 설명을 약간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장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끊겼는데 아니 여기 밑에가 좀 잘렸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해 보면서 뭐가 득이고 뭐가 실이고 막 그런 내용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다르지 않은 내용 중에 큰 게 이제 라이트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는 리드 쿼리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만 했었고 라이트 쿼리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딱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하나 이런 식으로 빌트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했을 경우 이제 스트리밍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구성했을 경우 이제 리드 라이트가 가능한 마스터 노드 정확히 라이트 연산이 가능한 마스터 노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라이트가 가능한 노드가 하나니까 라이트 쿼리가 많다면은 그 노드에 부하가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페이로버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파이브 나인즈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인데 파이브 나인즈라는 단어가 이제 순도에서 온 것처럼 이제 뭐 99% 어쩌고저쩌고 많은데 뭐 어찌됐든 페이로버 자체는 이제 시간이 되는 고비용 작업입니다. 그냥 한번 한다 해서 그냥 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간이 든다는 점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얘가 실제로 끊겼는지 아닌지에 대한 시간 체크, 라운드 트립 시간이
뭐 1초나 2초 정도는 시간 필요하다는 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두 번 리트라이를 했는데 두 번째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안 끊긴 게 되는데 두 번째까지 실패하고 세 번째 실패했을 때 이제 페일로 친다. 그런 로직 같은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데 그런 판별에 대한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스터 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 한계를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멀티 마스터 아키텍처인데요. 아시다시피 멀티마스터라는 점은 라이트가 가능한 노드가 여러 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트래픽 집중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파이브 나인즈 아키텍처. 제가 다는 모르지만 파이브 나인즈에 대한 그 초 시간을 봤을 때 대충 포나인즈가 10초 어쩌고였던 것 같고 10초 이내였던 것 같고 파이브 나인즈가 3초인가 2초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 표를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짧은 시간 내에 페이로버라는 작업을 하기에는 사실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멀티 마스터라는 걸 구축을 하게 되면은 시각을 약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페이로버나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살아있는 노드나 이런 연결 끊김만 감지를 해서 그대로 스위칭을 하는 형태로 서비스 지속성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페이로버나 그런 거대한 작업을 하지 않고 디텍팅 앤 스위치라는 걸 통해 빠르게 서비스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멀티마스터의 강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많은데 멀티마스터도 어, 이러한 아키텍처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멀티마스터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대처를 해놨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2초, 3초 내에 그 제공이 가능한 이제 5-9 아키텍처 또한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브 나인즈 얘기가 많은데요. 어쨌든 그걸 달성하려면 멀티마스터가 필수 불가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끊겼는지 판단을 하려면 몇 초가 최소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모트나 뭐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이제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피드백을 많이 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니, 그 반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다음 장표는 이제 그 Q&A